1905년 8월 미국 뉴햄프셔주의 작은 항구 도시 포츠머스에서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두 나라의 대표단이 마주 앉았죠. 1년 반에 걸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협상장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히 두 나라 간의 평화 조약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러시아는 일본의 조선 지배권을 인정했고 일본은 남사할린과 여러 철도 노선을 얻어냈죠. 놀라운 건 이 협상을 중재한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이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반도가 식민지가 되는 과정을 중재하고 평화상을 받다니 아이러니하죠. 더 놀라운 건 이 전쟁의 결과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단독으로 러시아를 이긴 게 아니었어요. 영국 해군의 최신 함정을 구매했고 영국의 항공모함 기술을 전수받았으며 로스차일드 가문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군사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승리였던 거죠. 오늘은 러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싸운 전쟁이 아니라 100년에 걸친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 유대인 박해의 역사, 그리고 한반도 분단의 씨앗까지 담긴 이야기입니다. 2025년은 울산의학 12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면 왜 우리가 식민지가 되었고 왜 한반도가 분단되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러일 전쟁의 진짜 배경을 이해하려면 18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부터 영국과 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을 놓고 벌인 그레이트 게임이 시작됐거든요. 나폴레옹 전쟁에서 프랑스를 무너뜨린 건 러시아 육군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까지 진격했지만 러시아의 청야 전술 앞에서 무너졌죠. 러시아군은 후퇴하면서 모든 식량과 건물을 불태워버렸어요. 모스크바에 도착한 나폴레옹 군대는 먹을 것도 없고 추위에 떨다가 결국 패퇴했습니다. 이 전쟁 이후 유럽은 러시아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소포비아, 러시아에 대한 공포죠. 러시아는 남하를 시작했어요.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카스피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벌여 크림반도를 빼앗았죠. 1771년 이전까지 크림반도는 오스만 투르크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이걸 점령하면서 동유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러시아가 계속 남하하면 영국의 식민지인 인도가 위협받게 되니까요. 1853년 크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원래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투르크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러시아를 막기 위해 오스만 투르크와 손을 잡았어요. 나이팅게일이 전쟁터에서 부상병들을 돌보며 유명해진 그 전쟁이 바로 이겁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죠. 그런데 영국이 크림 전쟁을 치르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청나라를 공격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고 전쟁을 벌이는 동안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 되어버렸어요.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가 러시아에 넘어갔고 블라디보스토크가 건설됐습니다. 영국의 전략이 완전히 성공한 건 아니었던 거죠. 러시아는 계속 확장했습니다. 1884년 조선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었어요. 영국은 패닉에 빠졌죠. 러시아가 조선을 점령하면 부동항을 얻게 되니까요. 블라디보스토크는 겨울에 얼어붙지만 한반도의 항구들은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영국은 급히 여수 앞바다의 거문도를 점령해버렸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죠. 결국 조선 정부의 항의로 철수했지만 이 사건은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는지 보여줍니다. 1894년 청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일본군이 들어왔고 청나라와 전쟁이 벌어졌죠. 일본이 승리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반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삼국 간섭이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독일, 프랑스와 손을 잡고 일본을 압박한 거죠. 일본은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군부는 분노했습니다. 특히 1898년 러시아가 위순과 다롄을 청나라로부터 조차받으면서 일본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원래 일본이 받으려던 땅을 러시아가 가져간 겁니다. 일본은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군비를 강화하고 기회를 노렸죠. 1900년 우유화단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에서 외국 세력을 몰아내자는 운동이었죠. 각국 공사관이 포위되고 혼란이 벌어졌어요. 이때 러시아가 만주에 15만 명의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의화단 진압을 명분으로 만주를 사실상 점령한 거죠. 미국과 영국은 긴장했습니다. 러시아가 만주를 완전히 장악하면 동아시아 세력 균형이 무너지니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영국이 결단을 내립니다. 1902년 1월 영일동맹을 체결한 거죠. 영국은 원래 동맹을 맺지 않는 나라였어요. 영광스러운 고립이라는 외교 원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럽의 세력 균형만 유지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극동의 작은 나라 일본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영국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았죠. 하지만 러시아의 위협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영일동맹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영국은 청나라에 대한 특수이익을 인정받고 일본은 조선에 대한 특수이익을 인정받았어요. 특수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상 지배권을 의미하는 거죠. 영국의 승인을 받은 일본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1903년부터 1904년까지 러시아와 일본은 비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를 어떻게 나눌지 논의했죠. 일본은 한반도 전체를 원했고 러시아는 39도선 이북을 중립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결심했죠. 1904년 2월 일본이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인천 앞바다에 러시아 함대를 공격한 거예요. 유럽 국가들은 이런 일본의 방식을 싫어했지만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일본군은 여순항을 포위했고 만주에서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였죠. 그런데 육지 전투는 생각보다 치열했습니다. 여순 전투와 봉천 전투에서 일본군은 러시아군을 상대로 고전했어요. 일본군은 본토에서 제대로 보급을 받았지만 러시아군은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되지 않아서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은 강했습니다. 봉천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후퇴했을 때 일본군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발트 함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04년 10월 발트 함대가 출발했죠. 하지만 영국이 수에즈 운하 통과를 막아버렸어요. 발트 함대는 아프리카를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8개월에 걸친 긴 항해였죠. 병사들은 지쳐갔고 함선들은 유지 보수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1905년 5월 지친 발트 함대가 대한해협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해군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영국에서 구매한 최신 함정들로 무장한 일본 함대가 발트 함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시마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지친 러시아 함대는 일본 함대에게 완패했죠. 이 해전으로 전쟁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양국 모두 재정난에 시달렸거든요. 일본도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없었어요. 러시아는 더 심각했죠. 1905년 2월 피해 일요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쟁 때문에 빵이 없다며 시민들이 황제궁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군대가 시민들에게 발포한 거예요. 러시아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마노프 왕조는 위기에 빠졌죠. 미국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됐죠. 재미있는 건 러시아가 전쟁 배상금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청일전쟁 때 청나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줬지만 러시아는 달랐어요. 일본의 승리가 압도적이지 않았다는 증거죠. 러시아는 일본의 조선 지배권을 인정하고 남사할림과 일부 철도를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포츠머스 조약 직전에 중요한 미략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스라 테프트 미략이죠. 미국과 일본이 만나서 미국은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서로 인정해줬어요. 강대국들이 모여서 약소국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한 겁니다. 1904년 8월 제1차 영일동맹이 개정됐습니다. 제2차 영일동맹에서는 특수이익이 지배권으로 바뀌었어요. 영국은 인도, 일본은 조선을 완전히 지배해도 된다는 거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됐습니다.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했어요. 1910년 한일병합으로 조선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영일동맹의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11년 제3차
영일동맹이 체결되면서 10년 연장됐죠.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일본은 영일동맹 때문에 연합국편에 참전했어요. 전쟁터는 유럽이었고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에 막대한 군수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전쟁 전에는 채무국이었던 일본이 전쟁 후에는 채권국으로 바뀌었어요.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해군 기술이었습니다. 영국이 일본에게 최신 해군 기술을 전수했거든요. 항공모함 기술도 일본이 먼저 받았어요. 원래 항공모함을 개발한 건 영국이었지만 실전에서 먼저 사용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기습 때 일본이 항공모함을 동원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영일동맹 시절에 받은 기술 덕분이었던 거죠. 태평양 전쟁 초기에 일본의 항공모함 숫자가 미국보다 많았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1907년 영국과 러시아가 우호 조약을 맺으면서 100년 가까이 이어진 그레이트 게임이 종식됐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을 지원해서 러시아를 격파했는데 갑자기 러시아와 손을 잡은 거죠.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독일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독일 황제 비렐름 2세가 세계 정책을 추진하면서 독일의 국력이 급성장했습니다. 독일의 GDP가 영국을 추월했고 해군력도 강화했죠. 영국은 러시아보다 독일이 더 위협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삼국 협상을 맺었습니다. 일본도 연합국에 가담했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게 국제정치였던 거예요. 러일 전쟁의 배후에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죠. 유럽의 유대 금융 자본인 로스차일드가 일본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어요. 왜 유대 자본이 일본을 도왔을까요? 러시아의 유대인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원래 유대인이 많았습니다. 18세기 말 러시아가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했는데 폴란드에 유대인이 많았거든요. 러시아령이 된 폴란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자신을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교를 믿는 러시아인이라는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1881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했는데 유대인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실제로는 연루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엄청난 유대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포그롱이라고 불리는 집단 학살과 약탈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은 러시아인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1890년대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대인의 민족 국가를 세우자는 운동이었죠. 이 운동을 주도한 건 러시아의 유대인들이었고 경제적으로 지원한 건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었어요. 로스차일드는 러시아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때 일본 국채 발행을 적극 지원한 거죠. 일본은 이 돈으로 영국 함정을 구매하고 러시아를 격파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인구의 상당수가 러시아계 유대인입니다. 러시아의 유대인 박해가 시온주의 운동을 낳았고 결국 이스라엘 건국으로 이어진 거죠. 러일 전쟁과 이스라엘 건국이 역사의 실타래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러일 전쟁은 한반도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첫째, 일본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1910년 한일 병합으로 이어졌죠. 둘째, 한반도 분단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했을 때 소련군이 한반도 북쪽으로 진격했죠. 러일 전쟁에서 밀려났던 러시아가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겁니다. 38도선으로 한반도가 분단된 건 러일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일본은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군수물자 수출로 떼돈을 벌었고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탈바꿈했죠. 반면 러시아는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어요. 피해 일요일 사건이 혁명의 도화선이었고 결국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탄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러일 전쟁은 그냥 러시아와 일본이 한반도에서 싸운 전쟁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엄청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숨어 있더라고요. 영국과 러시아의 100년 그레이트 게임, 유대인 박해와 시온주의, 미국의 중재, 로스차일드의 자금 지원까지 한반도는 이 모든 세력들의 각축장이었던 거죠.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 루소포비아는 여전히 유럽에 남아 있어요. 북극 항로 개척, 연해주 개발, 북러 동맹, 과거와 현재가
계속 연결돼 있는 거죠. 강대국들은 여전히 세력 다툼을 하고 있고 약소국들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을사늑약 12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입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한 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세 세대가 지나가요. 식민지 경험과 한국전쟁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러일 전쟁을 다시 돌아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식민지가 됐고 왜 분단됐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약소국의 운명은 언제나 흔들려왔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무력한 약소국이 아닙니다. 경제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어요. 중요한 건 국제 정치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는 겁니다. 이념에 매몰되지 말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죠. 오늘은 러일 전쟁을 통해 한반도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 영일동맹, 로스차일드의 자금 지원, 그리고 한반도 분단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었어요. 역사를 길게 보면 현재 벌어지는 일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법이죠.